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냉정하고 까칠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일기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너무 착했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그래서 배신당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쇼펜하우어는 자기 생활비까지 빼서 빌려줬는데 그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쇼펜하우어를 비웃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착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지 않은 게 문제였다는 걸 말이죠. 당신도 그럴 겁니다. 싫은 소리 못하는 게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참고 또 참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나만 손해보고 있고 나만 힘들고 상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주변에서는 당신을 착하다고 칭찬하지만 정작 당신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자꾸만 그 상황이 떠오르고 그때 한마디만 했어도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착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나올까봐 두려워서입니다. 겉으로 보면 당신은 잘 참고 잘 양보하는 사람 같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쌓이고 자존감이 깎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참습니다. 왜냐하면 싫은 소리를 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다 말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이건 꼭 해야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걸 못하면 관계는 점점 당신을 소모시키고 당신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 한마디가 뭔지는 아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건 분명합니다. 당신이 그 한마디를 할 수 있게 되는 순간 관계의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나를 지켜도 됩니다.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히는 착한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손해보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배신 이후 혼자 살기로 한 건 사람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법을 선택한 겁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사유이 형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들로 찾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당신이 거절할 때 쓰는 말입니다. 박미숙 씨는 동네 슈퍼를 운영합니다. 단골 중에 김영자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물건을 살 때마다 이거 좀 깎아주세요 하고 말합니다. 처음엔 박미숙 씨가 이건 원래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요 라고 했더니 김영자 씨가 얼굴이 굳더니 에이 단골인데 그것도 안 되나요? 하면서 섭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박미숙 씨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럼 이번만요 하고 깎아줬습니다.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그 다음부터 올 때마다 저번에도 깎아줬잖아요 하면서 당연하다는 듯 요구했고 박미숙 씨는 계속 깎아줬습니다. 박미숙 씨의 말투를 보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번만요, 미안해요, 다음엔 안 돼요처럼 항상 변명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계속 요구하면 들어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버드대 엘렌 랭어 교수가 복사기 앞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복사 좀 해도 될까요? 라고만 하면 60%가 허락했고 급해서 그러는데 먼저 복사 좀 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94%가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복사를 해야 해서 그러는데 먼저 해도 될까요? 라고 해도 93%가 허락했습니다. 이유처럼 들리는 말만 붙어도 사람들은 자동으로 허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미안한데 이번만 같은 말을 붙이면 상대는 그걸 진짜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말투가 애초에 상대에게 계속 요구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미안해요라고 하면 상대는 다음엔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번만요라고 하면 다음에도 요구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합니다. 말투를 바꿔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이유를 덧붙이지 말고 그냥 안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게 무례하게 들릴까봐 걱정되시겠지만 애매하게 말해서 상대가 헛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게 더 잔인합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희망이다. 당신이 애매하게 말할 때마다 상대는 희망을 품습니다. 그 희망이 쌓이면 나중에는 당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말투를 바꾸는 게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동네 슈퍼에서, 전화통화에서, 문자 답장에서 한 번씩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상대가 당신을 더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 상대도 그 선을 존중합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제부턴 당신의 말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사소한 부탁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이정수 씨는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집에서 지내는데 옆집 최영희 씨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저기, 제가 오늘 은행 좀 봐야 하는데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1시간이면 돼요. 이정수 씨는 사실 그날 친구랑 약속이 있었지만 네, 괜찮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최영희 씨는 고맙다며 나갔고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나고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은행 갔다가 마트도 좀 들렀어요. 이정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친구와의 약속은 취소했고 저녁도 거르고 아이를 봤는데 최영희 씨는 미안한 기색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왔습니다. 저번에 너무 고마웠어요. 오늘도 1시간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정수 씨는 또 네 하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최영희 씨는 3시간 후에 돌아왔습니다. 이정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처음에 선을 그었어야 했다는 걸 말이죠. 스탠퍼드대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가 일관성의 법칙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작은 부탁을 먼저 들어주게 하면 그 다음엔 큰 부탁도 거절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실험에서 자선단체 배지를 달아달라는 작은 부탁을 수락한 사람들은 나중에 집 앞마당에 큰 현수막을 걸어달라는 요구도 76%가 수락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큰 부탁을 받은 사람들은 17%만 수락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번 허락한 것과 일관되게 행동하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당신이 처음 사소한 부탁을 들어줄 때 상대는 당신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들어줄까 하고 말이죠. 당신이 그때 이번만요 하고 들어주면 상대는 다음에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큰 부탁을 하게 됩니다. 1시간 봐달라던 게 3시간이 되고 다음엔 하루가 되고 나중엔 당연한 듯이 요구하게 됩니다. 사소한 부탁이 사소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건 부탁이 아니라 당신의 경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악을 허락하는 자는 큰 악도 막을 수 없다. 사소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면 나중엔 당신의 삶 전체가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채워집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마음이 전부 다른 사람을 위해 쓰이는 겁니다. 사소한 부탁이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제 시간을 지켜야 해서요 라고 말이죠. 상대가 섭섭해할까봐 걱정되시겠지만 진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거절을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계속 들어주면 상대는
당신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고마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선을 그으세요. 그게 당신과 상대 모두를 위한 겁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건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강민호 씨는 아파트 부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날 백이동 박철수 씨가 찾아와서 회장님, 요즘 아파트 관리가 엉망이던데요. 쓰레기장도 더럽고 주차도 불편하고 하면서 따졌습니다. 강민호 씨는 사실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관리사무소와 계속 협의 중이었는데도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사과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앞으로는 좀 잘해주세요.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박철수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이번엔 엘리베이터가 느린데요. 이것도 해결 안 되나요? 강민호 씨는 또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 다음부터 사소한 일만 있어도 찾아와서 따졌고, 강민호 씨는 매번 사과했습니다. 강민호 씨는 나중에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부녀회장을 그만뒀습니다. 펜실베이니아대 애덤 그랜트 교수가 방어적 반응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비판을 받았을 때 즉시 사과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더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실험에서 직장에서 실수를 했을 때 바로 사과한 직원들은 이후에도 계속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 부분은 제 실수지만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한 직원들은 이후 비판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사과하는 사람을 더 쉽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당신이 비판을 받을 때마다 무조건 사과하면 상대는 당신을 비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사과는 당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더 많은 비판의 명분을 주는 겁니다. 상대는 이 사람은 비판하면 바로 사과하니까 뭐든 따지면 되겠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의 사과가 습관이 되는 순간 당신은 영원한 피고가 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비판에 굴복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사과하면 그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비판을 받았을 때 먼저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이게 정당한 비판인가? 만약 정당하다면 이 부분은 제 실수입니다 라고 인정하되 전체를 사과하지 마세요. 만약 정당하지 않다면 그 부분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세요. 무조건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이 사과할 때마다 당신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당신은 비판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건 실수했을 때 어떻게 사과하는가입니다. 윤미경 씨는 동창 모임에서 친구 집들이에 갔습니다. 실수로 친구 집 화분을 깨뜨렸는데 친구가 괜찮아, 별거 아니야 했습니다. 윤미경 씨는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어서 내가 새 걸로 사줄게. 정말 미안해 하면서 계속 사과했습니다. 친구는 처음엔 괜찮다니까 했지만 윤미경 씨가 계속 사과하자 그래, 그럼 새 걸로 사줘 하고 말했습니다. 윤미경 씨는 다음 날 화분을 사서 갖다 줬는데 알고 보니 그 화분이 5만 원짜리였습니다. 윤미경 씨는 처음엔 1만 원짜리 화분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원래 그 화분이 좀 비싼 거였어 하면서 5만 원짜리를 골랐습니다. 윤미경 씨는 속으로 억울했지만 자기가 먼저 계속 사과했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컬럼비아대 셸리 테일러 교수가 과도한 사과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한 번만 사과한 사람과 여러 번 반복해서 사과한 사람을 비교했는데 여러 번 사과한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요구받았습니다. 한 번 사과한 사람은 평균 $10의 보상을 했지만
여러 번 사과한 사람은 평균 35달러를 보상했습니다. 과도한 사과는 상대에게 이 사람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당신이 실수했을 때 계속 사과하면 상대는 그 실수가 실제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과도한 사과가 실수를 부풀리는 겁니다. 1만 원짜리 화분이 5만 원짜리가 되는 이유는 당신이 계속 사과해서 상대가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과하는 걸 보니 내가 손해를 많이 봤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가 10번의 형식적인 사과보다 낫다. 실수했을 때 딱 한 번 명확하게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멈추세요. 계속 사과하지 마세요. 상대가 괜찮다고 하면 거기서 끝내세요. 계속 사과하면 상대도 괜찮다고 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사과하는 방식입니다. 딱 한 번 진심으로 명확하게 사과하고 끝내세요. 그게 당신과 상대 모두를 편하게 만듭니다. 과도한 사과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이고 상대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한 번 사과하고 멈추는 것도 용기입니다. 5번째로 살펴볼 건 실수 후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입니다. 김성준 씨는 동호회에서 등산을 자주 갑니다. 어느 날 등산 약속 시간을 잘못 알고 1시간 늦게 도착했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있었고 김성준 씨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착각했습니다. 다음엔 절대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등산하는 내내 김성준 씨는 계속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내가 늦어서 미안해. 다들 나 때문에 고생했네 하면서 계속 미안해 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괜찮아, 다 있는 일이야 했지만 김성준 씨가 계속 그러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결국 그날 등산은 별로 즐겁지 않았고 사람들은 나중에 김성준 씨를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늦은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미안해하는 게 더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프랜시스카 진호 교수가 실수 후 태도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실수를 하고 사과한 후 계속 미안해하는 사람과 사과 후 평소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비교했는데 계속 미안해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미안해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실수를 극복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실수했을 때 사과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과 후에도 계속 미안해하면 상대는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당신이 계속 미안해하면 상대는 당신을 위로해야 하고 괜찮다고 말해야 하고 그러면서 상대도 피곤해집니다. 결국 당신의 실수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는 한 번이면 충분하다.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선택이다. 실수 후에도 계속 미안해하는 건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사과했으면 끝내고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그게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태도입니다. 실수했을 때 딱 한 번 사과하고 그 다음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상대가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겁니다. 계속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을 지우는 행동이고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사과는 끝이 있어야 합니다. 사과하고 멈추는 것도 성숙함입니다. 6번째로 살펴볼 건 당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입니다. 정수진 씨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다른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정수진 씨는 모르는 사람이라 좀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그 사람이 계속 떠들었고 정수진 씨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수진 씨는 속상했지만 친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걸로 기분 나빠한다고 하면 속 좁은 사람 같을 것 같아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왔고 정수진 씨는 또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너 요새 나한테 왜 이래? 만날 때마다 표정이 안 좋은데 라고 했습니다. 정수진 씨는 그제야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갑자기 다른 사람 데려오면 나는 좀 불편해. 친구는 그럼 진작 말하지. 나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어 라고 했습니다. UCLA 심리학과 매튜 리버만 교수가 MRI를 이용해 감정 표현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감정을 참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더니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었고 감정을 표현한 사람들은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편도체를 진정시켰습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뇌는 그 감정을 처리하고 진정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당신이 감정을 참으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폭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표정이 안 좋아지거나 말투가 차갑게 변하거나 관계가 멀어집니다. 상대는 이유를 모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독이 되어 몸속에 쌓인다. 당신이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미리 말해주면 좋겠어. 나는 그렇게 하면 불편해. 이렇게 말이죠.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게 처음엔 어색하고 두렵습니다. 상대가 싫어할까봐,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솔직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불편한데 계속 참으면 관계는 겉으로만 좋아 보일 뿐 속은 비어갑니다. 작은 것부터 말해보세요. 나는 이런 게 좀 불편해. 나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말이죠. 그러면 상대도 당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7번째로 살펴볼 건 당신이 어떻게 선택하는가입니다. 박동현 씨는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어디 가고 싶어? 라고 물었는데 박동현 씨는 나는 어디든 좋아. 너희가 정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제주도, 부산, 강릉 중에 고르자고 했는데 박동현 씨는 다 좋은데 너희가 편한 곳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친구들이 제주도로 정했고 박동현 씨는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행 내내 박동현 씨는 별로 즐겁지 않았습니다. 사실 박동현 씨는 제주도에 최근에 다녀와서 다른 곳에 가고 싶었는데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즐겁게 여행했지만 박동현 씨만 혼자 시큰둥했습니다. 친구들이 너 왜 그래? 재미없어 라고 물었고 박동현 씨는 아니야 좋아 라고 했지만 표정은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탠퍼드대 베리 슈워츠 교수가 선택의 역설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선택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의 책임을 느끼지 않지만 동시에 만족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 직접 선택한 사람들은 결과가 좋지 않아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당신이 선택을 회피하면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정한 대로 흘러갑니다. 당신은 항상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불만은 쌓이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선택하지 않았으니까요.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다만 그 선택의 결과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며 그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당신이 나는 어디든 좋아라고 말할 때 사실은 당신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나중에 불만족스러워합니다.
작은 것부터 선택해 보세요.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말이죠. 상대가 당신의 선택을 무시할까봐 걱정되시겠지만, 진짜 관계는 서로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이 원하는 걸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점점 더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선택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당신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람 관계로 힘들지 않도록 편안한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